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하니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한 말에 어떤 저의가 있는지 그 마음속을 읽으려는 듯이 몽테크리스토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백작은 언제나 변함없는 상냥한 미소를 입술에 띠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관찰력이 뛰어난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은 상대방 표정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는 없었다. 그런 까닭에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확실히 바랑티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 혼담이 취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금전상의 손해 때문에 대피네 군이 꽁무니를 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희생하는 내 태도가 그러한 재산보다 더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아줄 것입니다. 게다가 바랑티느가 그 애를 귀여워하고 있는 외조부모 상메랑 후작 부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어머니의 재산 덕분에 이미 충분히 유복하다는 것도 고려해 줄 것입니다. 그 상메랑 후작 부부도 바랑티느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해왔듯이 정성껏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게다가 두 분은 한 달쯤 뒤에는 파리로 나오시게 되는데 바랑티느도 이번과 같은 모욕을 당한 이상 지금까지처럼 할아버지 옆에만 붙어있지 않아도 될 거예요. 백작은 자존심을 손상당하고 금전상의 손해를 입어 닥치는 대로 말하는 부인의 이 목소리를 즐거운 듯이 듣고 있었다. 하지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잠시 침묵한 뒤에 입을 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실례입니다만 노아르티에 씨가 자기가 미워하고 있던 사람의 아들과 결혼하려는 바랑티네 양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귀여운 에두아르 군에 대해서는 그런 잘못된 처사는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요? 하고 빌포르 부인은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런 처사는 부당하지요? 정말 지독한 처사지요? 에두아르도 바랑티느와 마찬가지로 할아버님의 손자니까요. 그런데도 바랑티느가 프랑츠 씨와 결혼만 하지 않으면 할아버님은 전 재산을 바랑티느에게 양도하려 하셨어요. 더욱이 결국 에두아르는 이 집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바랑티느는 비록 할아버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에두아르보다는 3배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격에 성공한 백작은 잠자코 듣고 있을 뿐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니 백작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가정 내의 이런 하찮은 추태를 화제로 삼는 것은 이제 그만합시다.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우리 집의 재산이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불려주겠지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지금은 알짜 부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나에게서 정당한 희망을 빼앗아가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양식 있는 인간, 인정이 있는 인간으로서 행동할 생각입니다. 대피네 군에게는 이 금액에서 나오는 금리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설사 나 자신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도 그만한 돈은 어김없이 챙겨줄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고 빌포르 부인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는 단 한 가지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말했다. 그보다도 데피네 씨에게 이번의 재난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이 약속을 없었던 것으로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렇게 해서는 큰일이야. 하고 빌포르는 소리질렀다. 큰일이라고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되풀이했다. 빌포르는 어조를 누그러뜨리면서 대답했다. 확실히 혼담이 깨진다는 것은 설사 금전상의 이유라고 하더라도 젊은 아가씨에게는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지워버리려고 했던 옛날의 소문이 다시 되살아날 테니까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데피네 군만 하더라도 그가 성실한 인간이라면 바랑티느가 상속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해서 오히려 전보다도 한층 더 이 혼담에 집착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단순한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 될 테니까요.
아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도 빌포르 씨와 동감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빌포르 부인에게 지그시 시선을 집중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내가 데피네 씨에게 무언가 충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친구라면 적어도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곧 돌아온다고 하니까 이 혼담이 깨지는 일이 없이 확실하게 결정을 짓도록 권고할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빌포르 씨의 면목이 서도록 손을 쓸 텐데 말입니다. 빌포르는 눈에 띄게 기쁜 모습으로 일어났으나 반대로 부인 쪽은 얼굴빛이 약간 창백해졌다. 그야말로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고 있던 바입니다. 당신 같은 분의 의견은 크게 존중될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몽테크리스토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우리는 오늘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즉 우리의 계획은 조금도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빌포르 씨 하고 백작은 말했다. 세상은 몹시 불공평한 것이지만 당신의 이 결심에는 아마 만족할 것입니다. 친구분들도 이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고 게다가 데피네시로서도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설령 지참금이 없는 바랑티네 양을 맞아들이게 된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러한 희생도 감히 마다 않는 고결한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틀림없이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백작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다. 돌아가시려고요, 백작? 하고 빌포르 부인이 물었다. 네, 이만 실례해야 하겠습니다, 부인. 오늘은 다만 토요일의 약속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해서 찾아왔던 것 뿐이니까요. 우리가 설마 한들 이질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정말 반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부인. 하지만 빌포르 씨에게는 여러 가지로 중대한, 때로는 무척 긴박한 용무가 계시니까. 이인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고 빌포르 부인은 말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인은 설사 무일푼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킨답니다. 하물며 모든 것에 이득이 되는 일뿐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하고 빌포르가 물었다. 모이는 곳은 샹젤리제의 저택이겠지요? 아닙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러니까 와주신다면 더욱더 광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시골입니다. 시골이라고요? 네. 그럼 대체 어디인가요? 파리에서 가까운 곳일 테죠? 바로 이웃이에요. 시문에서 2km가량 떨어진 오티유입니다. 오티유라고요? 하고 빌포르가 소리 질렀다. 아 참 그랬었죠. 집사람한테서 오티유에 사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집사람이 간호를 받은 곳은 그곳에 있는 집이었죠? 그런데 오티유 어딘가요? 퐁테느 거리입니다. 퐁테느 거리라고요? 하고 빌포르는 목을 죄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번지는요? 28번지입니다. 그렇다면 하고 빌포르는 소리 질렀다. 상메랑 후작의 저택을 사신 분은 당신이었나요? 상메랑 후작의 저택이라고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되물었다. 그럼 그 저택은 상메랑 후작의 소유였나요? 그래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백작, 이런 것을 믿으실 수 있어요? 어떤 것 말입니까? 그 저택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셨지요? 훌륭한 저택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인은 절대로 그곳에서 살지 않으려고 했어요. 허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빌포르 씨, 그건 정말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편견이군요. 나는 오티유를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하고 검찰총장은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대답했다. 하지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싫으시다고 해서 오시지 않는다든가 하는 섭섭한 일은 하지 않으실 테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백작. 어떻게 해서든지 될 수 있는 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빌포르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변명은 용납치 않겠습니다. 토요일 6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만일 오시지 않는다면 나는 뭔가 그렇군요. 2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그 집에 무슨 불길한 일이라든가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라도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겠습니다, 백작.
꼭 가겠습니다. 하고 필포르는 분발해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럼 이만 가봐야 하겠습니다. 그랬군요. 아까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백작. 하고 필포르 부인이 말했다. 아마 그 이유를 말씀하시려던 참에 다른 화제로 옮겨가고 말았지요. 그랬습니다,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 거를 말씀드려도 좋을는지 어떨는지. 어머 어때요? 괜찮아요. 말씀해보세요. 실은 나는 그야말로 덜렁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지금까지 자주 기회를 놓치고 생각만 하고 있던 어떤 것을 이제부터 보러 가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데요? 신옥이에요. 아니, 이런 그만 공연히 말했군요. 신옥이라고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되뇌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신옥이입니다. 나는 이따금 길 언저리의 언덕 위에 거대한 투구벌레의 발 같은 시커먼 저벅의 식팔이 햇빛을 쨍쨍 받으며 솟아있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상 그때마다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그것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한 인간의 미지의 의지를 1000킬로나 떨어진 선의 반대쪽 끝의 마찬가지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인간에게까지 틀림없이 공중을 날아서 보내는 이들 기묘한 신호가 잿빛 구름 위나 푸른 하늘 위에 전능한 인간의 의지의 힘 하나에 의해 그려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나로서는 공기의 정령이라든가 땅의 정령이라든가 신통력이라는 것의 존재까지 믿게 되어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흰 배와 검고 가는 다리를 가진 이들 거대한 곤충을 옆에 다가가서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그 돌로 된 날개 밑에 새침하게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현학적인 학문이나 요술 또는 마법을 머리에 가득히 집어넣은 조그만 인간의 정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는 이 신호기를 움직이고 있는 이가 1년에 1200프랑을 받고 있는 초라한 고용인으로서 그 사나이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낚시꾼처럼 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머리가 텅 빈 사람처럼 멍하니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자기에게서 15킬로나 20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흰 배와 검은 다리를 가진 통신 상대를 바라보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그 번데기 같은 사람의 옆으로 가서 번데기가 자기의 껍질 속에서 몇 가닥의 끈을 차례로 끌어당기면서 상대방 번데기에게 연출해 보이고 있는 연극에 입회해보고 싶은 기묘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의 신호기로 말입니까? 내무성의 것입니까? 아니면 천문대의 것입니까? 아니, 당치 않습니다. 그런 곳에 갔다가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알게 하려고 하거나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상한 일을 이쪽의 기분 따위는 아랑곳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만 만날 뿐이니까요. 그런 것은 딱 질색입니다. 나는 내가 아직 이 곤충에 대해서 품고 있는 환상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환상을 이미 상실하고 말았으니까요. 따라서 내무성의 신호기로도 천문대의 신호기로도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들판의 한가운데에 있는 신호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탑 속에서 화석이 된 것 같은 상태로 있는 순수한 신호인을 만나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정말 특이한 양반이군요.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어느 선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가장 바쁜 선이 좋겠지요. 좋군요. 그럼 스페인 선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장관으로부터 소개장을 받고 설명을 하게 할까요? 당치 않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으니까요. 무엇을 알게 되는 날엔 거기에는 이미 신옥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뒤사태를 시라든가 몽타리베 시로부터 바이용르의 지사에게 보내는 신호 테레그라펜이라는 두 글자의 그리스어로 변경된 신호밖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검은 다리를 가진 곤충과 무서운 말을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에 놓고 감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빨리 가보세요.
2시간만 지나면 밤이 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테니까요. 뭐라고요? 겁주지 마세요. 어디가 가장 가깝지요? 바이용르 선에서 말입니까? 그래요. 바이용르 선이면 충분해요. 샤티용의 신호기겠군요. 샤티용 다음 것은요? 아마 몽레리의 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토요일에 인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간에서 백작은 두 사람의 공증인과 마주쳤다. 두 사람은 바랑티느의 상속권 해소의 일을 끝내고 그 일이 자기들에게는 큰 수훈이 될 것이 틀림없으리라는 생각으로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말과는 달리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날 저녁때가 아니라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앙페르 문에서 오를레안 가도로 나가서 리나 마을을 통과했다. 마을의 신호기는 백작이 지나가려 할 때 마침 길고 야윈 팔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거기에서 발을 멈추지 않고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같은 이름을 가진 평원의 제일 높은 지점에 세워진 몽레리 탑으로 갔다. 언덕 기슭에서 백작은 마차에서 내려 폭이 60cm가량 되는 꼬불꼬불한 샛길을 더듬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에 도달하자 이미 분홍빛과 흰 빛이 꽃이 지고 파란 열매가 달려있는 산 울타리가 보였다. 몽테크리스토는 그 작은 울타리에 에워싸인 그곳의 입구를 찾았다. 그것은 곧 발견되었다. 그것은 작은 일각 대문으로서 버드나무의 경첩으로 움직이고 못과 끈으로 닫혀지게 되어 있었다. 백작은 곧 이 장치를 알아보고 문을 열었다. 백작이 들어간 곳은 안길이 6m, 폭 10m 반 정도의 좁은 뜰로서 한쪽은 지금 문이라는 이름으로 서술한 교묘한 장치의 일각 대문이 끼워 넣어진 산 울타리에 에워싸이고 반대쪽은 상춘등에 뒤덮이고 들무나 향꽃 무의 꽃이 점점이 피어있는 낡은 탑에 의해 구획지어지고 있었다. 마치 손자들에게 생일 축하를 받은 할머니처럼 주름투성이이고 꽃으로 장식된 이 탑을 보자 설사 낡은 속담에서 말하는 담벽에 귀가 있다는 그 무서운 귀뿐 아니라 이 탑에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찍이 이곳에서 저질러진 갖가지 참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 뜰은 붉은 모래를 깐 샛길을 따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뜰 언저리에는 현대의 루벤스라고 일컬어지는 드라쿠로와의 눈을 즐겁게 해줄 듯한 색조를 보이며 몇 년이나 지난 큰 회양목이 뒤덮고 있었다. 샛길은 팔자형으로 구불거리며 뻗어 있어서 6m가량의 뜰이기는 했으나 18m가량 산책을 할 수 있었다. 고대 로마의 뛰어난 정원사들이 숭배한 화려하고 싱싱한 여신 플로라도 이 작은 뜰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세심하고 순수한 예배를 받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실상 화단을 형성하고 있는 20그루의 장미나무 가운데 반점이 있는 잎은 하나도 없었고 습지에 돋아있는 식물을 먹어치워 황폐하게 만드는 나무 이가 들끓는 수술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뜰에 습기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검댕이처럼 거무칙칙한 흙, 나무들의 깊은 우거짐이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었다. 게다가 자연의 습기가 없어지면 뜰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건수를 가득히 담은 수조에 의해 인공의 습기가 즉시 주어졌을 것이다. 그 수조의 녹색 수면에 개구리와 두꺼비가 각각 한 마리씩, 아마 성질이 맞지 않는 탓일까 언제까지나 서로 등을 맞대고 마주보는 원의 두 점에 떠 있었다. 더욱이 어느 샛길에도 풀 한 폭이 없었고 어느 화단에도 잡초의 싹 하나 없었다. 어느 멋쟁이 여인이 도자기 화분에 심은 제라늄이나 선인장 또는 성남을 손질하고 다듬더라도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뜰의 주인만큼 꼼꼼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몽테크리스토는 문을 닫고 끈을 못에 걸고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뜰 안을 한번 둘러보았다. 아무래도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곳 신호수는 기한부 정원사를 몇 사람이나 고용하고 있는 것 같군. 그렇지 않으면 원예에 열중하고 있는 사나이구나. 갑자기 그는 나뭇잎을 쌓아놓은 손수레 뒤에 웅크리고 있는 무엇인가에 부딪혔다. 상대방은 그야말로 놀란 듯이 고함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몽테크리스토 앞에 나타난 것은 나이가 50살쯤 된 사람 좋아 보이는 사나이로서 딸기를 따서 포도잎 위에 얹어놓고 있는 중이었다. 10장가량의 포도잎과 거의 같은 수의 딸기가 있었다. 사나이는 일어설 때 딸기나 포도잎 그리고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딸기를 따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이거 미안합니다. 하고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사나이는 모자에 손을 가져가면서 대답했다. 이렇게 확실히 탑을 떠나기는 했지만 지금 막 내려온 참이어서 방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백작은 말했다. 아직 남아있으면 그대로 일을 계속하세요. 아직 10개 남아있습니다.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여기에 11개가 있어서 올해는 작년보다 5개 많아 전부 21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긴 이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올 봄은 따뜻했으니까요. 딸기가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16개에 비해 올해는 이것으로 벌써 11개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2, 13, 14, 15, 16, 17, 18 저런 어떻게 된 거야? 2개가 모자라는걸? 어제까지는 있었거든요. 확실히 있었어요. 분명히 세워두었으니까. 필시 시목 노파의 아들놈이 훔쳐먹은 거야. 오늘 아침에도 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으니까. 정말 덜 돼먹은 꼬마 녀석이야. 뜰 안에 들어와서 훔치다니. 어디 두고 보자. 혼을 내주고 말 테니까. 정말이지.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건 너무하군요. 하지만 그 도둑놈의 젊음과 식욕도 생각해 주어야지요. 하긴 그래요. 하고 사나이는 대답했다. 하지만 역시 무척 불쾌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새삼 사과를 드립니다만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당신은 혹시 상관이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하며 사나이는 백작과 그의 푸른 옷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백작은 마음먹기에 따라 무섭게도 부드럽게도 되는 얘의 미소를 띠고 말했다. 이때의 그 미소는 부드러움만을 나타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시찰하러 온 상관이 아닙니다. 호기심에 끌려서 찾아온 단순한 여행자인데 이렇게 당신에게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질문을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참입니다. 아닙니다. 내 시간 같은 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사나이는 우울한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관청의 시간이니까 헛되이 소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1시간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사나이는 해시계 위에 시선을 던졌다. 몽레리탑의 뜰에는 없는 것이 없었다. 해시계까지 있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직 10분쯤 시간이 있었고 게다가 딸기도 익었기 때문에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그나저나 당신은 들쥐가 딸기를 먹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걸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들쥐란 참 귀찮은 이웃이군요. 로마인처럼 꿀에다 그것을 졸여서 먹는 법을 모르는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로마인은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까? 하고 사나이는 소리질렀다. 로마인은 들쥐를 먹었나요? 페트로니우스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고 백작은 말했다. 정말입니까? 하지만 들쥐처럼 살이 쪘다 라고 말은 하지만 맛은 없을 테죠. 게다가 손님, 들쥐가 살이 쪘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놈들은 낮 동안은 잠을 자고 밤이 되면 깨어나서 밤새껏 갉아먹고 있으니까요. 작년의 일입니다만 살구가 4개 열렸는데 그 하나를 놈들이 먹어치우고 말았습니다. 춘도도 열렸습니다. 다만 1개뿐이었지만 이건 정말 진귀한 과일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놈들은 벽을 향하고 있는 쪽을 절반이나 갉아먹고 말았습니다. 정말 멋진 훌륭한 춘도였습니다. 그토록 맛이 좋은 춘도는 나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먹었단 말입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즉 나머지 절반을 말입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정말 괘씸하더군요. 놈들은 맛이 없는 것에는 손을 대지 않거든요. 하지만 올해는 정말 하고 이 원예가는 계속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짓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딸기가 익기 시작하면 설사 밤새 불침번을 서서라도.
몽테크리스토는 이미 완전히 꿰뚫어보고 있었다. 과일에 각각 특유의 벌레가 붙듯이 어느 인간에게나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 도락이 있는 법이다. 이 시노스의 도락은 원이었던 것이다. 몽테크리스토는 포도 열매에 햇빛이 닿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잎을 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당장 원예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말았다. 당신은 신호기를 보러 오신 겁니까? 하고 사나이가 말했다. 네, 물론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고 원예가는 대답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아무도 모르고 또 알려고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별로 위험은 없는 셈입니다. 실상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하고 백작은 말했다. 당신들은 자기도 뜻을 모르는 신호를 그대로 보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시노스는 웃으면서 말했다. 어째서 그러는 편이 좋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순한 하나의 기계이지 그 외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기만 하면 그 이상 아무것도 요구받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제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아무런 야심도 없는 사나이와 부딪혔는지 모르겠는걸. 이건 실패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고 사나이는 해시계를 흘끔 바라보면서 말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러지요. 몽테크리스토는 말 그대로 세 개의 층으로 나뉘어진 탑 속에 발을 들여놓았다. 1층에는 삽, 썰에, 물뿌리개 같은 농구가 몇 개 벽에 기대어져 있었다. 실내 장식이라고는 그것들 뿐이었다. 2층은 시노스의 평소의 주거, 아니 주거라기보다는 침실로 되어 있어서 두세 개의 허술한 가구가 놓여 있었다. 침대가 하나, 탁자가 하나, 의자가 2개, 사암구의 물동이가 하나, 그리고 몇 개인가의 건초가 천장에서부터 늘어뜨려져 있었다. 백작은 그것이 씨앗을 꼬투리째 보존하고 있는 스위투피와 강낭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노스는 그것들의 하나하나에 식물원의 기사장처럼 정성스레 명찰을 달아놓고 있었다. 시노스를 배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물었다. 배우는 데는 별로 시간이 안 걸리지만 견습 기간은 꽤 길지요. 그래, 수당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1000프랑입니다. 많은 액수는 아니군요. 네, 하지만 보시다시피 집을 제공받고 있으니까요. 몽테크리스토는 방안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 미련을 갖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3층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신호실이었다. 몽테크리스토는 신호수가 기계를 조작할 때 사용하는 2개의 쇠로 된 핸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꽤 재미있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오래 하고 있노라면 생활이 조금 단조롭게 생각되겠군요. 그렇지요. 처음 한동안은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기 때문에 목이 휘어지지요. 하지만 1, 2년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게다가 휴식 시간이나 휴일도 있고. 휴일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날인가요? 안개가 낀 날입니다. 허허허, 그렇겠군요. 그날이 내 축제일이지요. 그런 날에는 뜰에 내려가서 나무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벌레를 잡기도 하지요. 요컨대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10년째가 됩니다. 견습기간 5년을 합하면 15년이 되지요. 나이는 56살입니다. 몇 년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게 말입니다. 무려 25년이랍니다. 그래, 그 연금은 얼마나 되는데요? 100에큐입니다. 불쌍하군.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중얼거렸다. 뭐라고 하셨는지요? 하고 사나이는 물었다. 꽤 재미있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보여주시는 것 모두가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가 보내는 신호의 뜻을 거의 모두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전혀 모릅니다. 알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그걸 알아야 하지요?
하지만 직접 당신에게 보내지는 신호도 있을 텐데요. 물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나 같은 신호이니까요. 어떤 것인가요? 이상 없음이라든가 1시간의 여유 있음이라든가 또는 내일 또다시라든가 그야말로 단순한 것들이군요. 하고 백작은 말했다. 아니 저것 보세요. 저쪽에 있는 신호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아, 과연 그렇군요. 이것 참 고맙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네, 준비가 되었는가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른쪽 신호기에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동시에 왼쪽 신호기에는 준비를 하도록 전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아주 기막히게 되어 있군요. 하고 백작은 말했다. 이제 곧 알게 됩니다. 하고 사나이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5분쯤 지나면 뭐라고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그럼 아직 5분의 여유가 있는 셈이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 정도의 시간도 필요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문을 해도 좋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당신은 원예를 좋아하시지요? 네, 무척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6m가량의 뜰 대신에 2에이커 정도의 땅이 있으면 기쁘시겠군요. 아니 손님, 그렇게만 되면 지상의 낙원을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1000프랑의 급료로는 생활도 어려우시겠죠? 꽤 어렵지요. 하지만 결국 이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하지만 빈약한 뜰밖에는 가질 수가 없겠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곳 뜰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 좁은 뜰에 들쥐가 득실거려서 뭐든지 갉아먹고 만다 그 말이죠. 네, 그것이 골칫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신호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당신이 딴 곳을 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지요? 신호가 안 보이겠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신호를 다음 상대에게 전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러면 태만으로 신호를 전하지 못했다고 해서 벌금을 물게 되지요. 얼마를 물게 되나요? 100프랑입니다. 즉 수입의 1할이라는 얘기로군요. 그건 너무한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하고 사나이는 말했다.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한 번 있습니다. 계암나무 빛깔의 장미를 접목하고 있다가 한 번.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이 일부러 신호를 바꾸거나 다른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큰일입니다. 나는 파직이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00프랑의? 그렇습니다. 100에큐이지요. 그래서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령 수당의 15년분을 받아도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정도라면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어떻습니까? 15,000프랑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무서워집니다. 설마 나를 유혹하시려는 겁니까? 바로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15,000프랑입니다. 잠깐 오른쪽 신호기를 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것은 보지 말고 이곳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이것은? 뭐라니요? 이 작은 종이 쪽지가 뭔지 모르시겠단 말입니까? 지폐 아닌가요? 그래요, 지폐예요. 모두 15장이 있어요. 이건 누구 겁니까? 원하신다면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나에게라고요? 하고 신호수는 숨을 헐떡이면서 소리 질렀다. 그래요, 몽땅 당신에게 드릴 수 있어요. 잠깐 실례. 오른쪽 신호기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그까짓 것 내버려 두세요. 당신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벌금을 물어야 해요. 즉 100프랑 물어야 한단 말이군요. 25,000프랑의 지폐를 받는 쪽이 훨씬 득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요. 실례합니다. 오른쪽 신호기가 자꾸 신호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내버려 두고 이것을 받으세요. 백작은 사나이의 손에 지폐 뭉치를 쥐어주었다. 그런데 하고 백작은 말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5,000프랑으로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테니까요. 나에게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니, 파직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신호기와는 다른 신호를 이제부터 보내야 하니까요. 네? 나더러 대체 무슨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뭐 어린애 속임수 정도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력으로 강제당하지 않는 한
그런데 실제로 나는 당신에게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주머니에서 다른 지폐 뭉치를 꺼냈다. 여기에 10,000프랑이 더 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15,000프랑과 합쳐서 25,000프랑이 됩니다. 5,000프랑으로 예쁘고 아담한 집과 이 에이커의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00프랑으로 1년에 1,000프랑의 금리가 들어옵니다. 이 에이커의 땅이라고요? 게다가 1,000프랑의 금리입니다. 오, 자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억지로 사나이의 손에 그 10,000프랑을 쥐어주었다. 대체 무엇을 하면 되는 겁니까?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뭔가요? 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몽테크리스토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 쪽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3개의 신호와 발신의 순서를 나타낸 번호가 적혀 있었다. 보시다시피 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만 해주시면 춘도든 뭐든 다 손에 들어옵니다. 공격은 주요했다. 사나이는 흥분으로 얼굴이 새빨개지고 큰 땀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오른편 신호수와의 가공할 연락 중단도 상관 않고 백작으로부터 주어진 3개의 신호를 차례로 보냈다. 오른편 신호수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춘도의 사나이가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왼편 신호수 쪽은 이 신호를 충실하게 되풀이했기 때문에 신호는 결국 그대로 내무성에까지 도달했다. 자, 이것으로 당신은 부자가 되신 겁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는지 하고 신호수는 대답했다. 아시겠습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후회하실 일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내 말을 믿어주세요. 즉, 맹세코 말씀드리지만 당신은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왕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사나이는 지폐를 바라보고 그것을 만져보았다. 그리고는 세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고 있었다. 이윽고 물을 마시려고 방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이 있는 항아리에 당도하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말린 잠두콩 속에 쓰러지고 말았다. 신호통신이 내무성에 도착한 지 5분 뒤 도브레는 마차에 말을 매게 하고 당그라리 저택으로 달려갔다. 댁의 남편은 스페인 공채를 가지고 계시지요? 하고 그는 남작 부인에게 물었다.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600만 프랑 정도이지만 값을 따지지 말고 팔아치워야 합니다. 어째서죠? 돈 카를로스가 부르주에서 탈출해서 스페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그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고 도브레는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말했다. 나는 어떤 뉴스라도 다 알게 되어 있으니까. 남작 부인은 상대방에게 2번 말하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에게로 달려갔다. 남편은 남편대로 주식 중개인에게 달려가서 값에 구애받지 말고 팔아치우도록 명령했다. 당그랄이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스페인 공채는 순식간에 크게 폭락했다. 당그랄 씨는 50만 프랑의 손해를 보았으나 공채 전부를 팔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메사지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다. 신호통신. 돈 카를로스 왕은 부르주에서 감시의 눈을 피해 카탈로니아 국경에서 스페인으로 귀국했다. 바르셀로나는 왕에 동조하여 봉기했다. 밤새도록 공채를 매각한 당그랄의 선견지명과 비록 타격이라도 50만 프랑의 손해밖에 보지 않은 투기꾼으로서의 그의 행운에 대한 소문으로 그날 밤은 떠들썩했다. 공채를 매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당그랄의 공채를 산 사람들은 영락없이 파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룻밤을 지새웠다. 그 다음날 모니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어제 메사지에지가 보도한 돈 카를로스의 도주와 바르셀로나의 봉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돈 카를로스 왕은 부르지를 떠나지 않았다. 이베리아 반도는 지극히 평온하다. 짙은 안개 때문에 신호가 오독되어 오보가 전해진 것이다. 공채는 하락한 가격의 2배의 값으로 뛰어올랐다. 그 결과 손해본 분량과 벌지 못한 분량을 합쳐서 당그랄은 100만 프랑을 손해본 결과가 되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당그랄이 피해자가 된 주식 시세의 기괴한 대변동을 알았을 때 마침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막시밀리앙 모레를 향해 말했다. 이것으로 나는 2만 5천 프랑의 대가로 10만 프랑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발견을 한 셈입니다. 대체 무엇을 발견하셨는데요? 하고 막시밀리앙이 물었다. 복숭아를 갉아먹는 들쥐로부터 원예가를 구제하는 방법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얼핏 보기에, 그것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오티우의 집에는 호화스러운 데는 하나도 없었고 호사스러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살만한 저택으로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 면모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이 간소함은, 겉모습은 일체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령한 주인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이 사실은 집의 내부를 보기만 하면 과연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실상 문을 열자마자 광경은 일변하는 것이었다. 베르투초는 실내 장식의 취미에 있어서나 장식을 꾸미는 속도에 있어서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솜씨를 발휘했다. 옛날 루이 14세의 눈에 거슬리던 가로수를 당탱공이 하룻밤 사이에 베어버린 것처럼 베르투초는 불과 사흘 동안에 그때까지 온통 벌거숭이였던 앞들에 나무를 심게 했다. 이렇게 해서 큰 뿌리를 지닌 채 운반되어 온 아름다운 포플러 나무나 큰 단풍나무가 지금은 집 정면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건물 전면에는 잡초에 반쯤 파묻혀 있던 바닥돌 대신에 잔디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 잔디도 오늘 아침에 방금 심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널찍한 융단처럼 펼쳐져 있는 그 잔디 위에 뿌려진 물이 아직도 진주구슬처럼 영롱하게 맺혀 있었다. 물론 이러한 명령은 모두 백작으로부터 내려진 것이었다. 심어야 할 나무의 수와 위치, 바닥돌을 대신할 잔디의 모양과 넓이 등을 지시한 설계도가 백작 자신의 손에서 베르투초에게 넘겨졌다. 이런 식으로 저택은 전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베르투초 자신조차도 녹색 속에 파묻힌 이 저택은 본래의 집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베르투초는 이 저택에 있는 동안에 정원의 두세 군데에 손을 대어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것은 백작에 의해 엄금되었다. 그래서 베르투초는 대신 대합실이나 층계 그리고 난로를 온통 꽃으로 메우게 했다. 주인을 섬기는 베르투초의 남다른 솜씨와 사람을 부리는 주인의 깊은 지식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은 20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음산하고 쓸쓸하여 묵은 냄새라고도 할 저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던 이 집이 불과 하루 동안에 생기가 되살아나 주인이 좋아하는 향기를 풍기고 게다가 주인이 좋아하는 밝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작이 왔을 때 그의 서적과 무기가 손이 미치는 곳에 놓여있고 좋아하는 그림이 눈에 띄는 곳에 걸려있고 대기실에는 그가 즐겨 애모하는 개와 그가 지저귀m 소리를 사랑하는 작은 새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궁전처럼 오랜 잠에서 깨어난 이 저택 전체가 마치 주인으로부터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다가 불행히도 주인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일부에 미련이 남는 집처럼 생기에 넘치고 노래를 부르며 활기에 넘쳐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인들은 아름다운 앞들에서 희희낙낙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주방 담당으로서 어제야 수선된 층계를 마치 이 저택에서 오래 살아온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차를 보관하는 오두막이나 마굿간에 진을 치고 있었다. 마차를 보관하는 오두막에는 여러 대의 마차가 번호대로 가지런히 정렬되어 마치 50년 전부터 그곳에 놓여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굿간에서는 여물통에 메어진 여러 마리의 말이 힝힝거리면서 많은 하인들이 주인에게 말을 걸 때보다도 훨씬 더 존경스러운 태도로 말을 걸어오는 마부들에게 대답하고 있었다. 도서실은 벽 양쪽에 세워진 2개의 서가로 되어 있고 약 2,000권에 이르는 서적이 거기에 꽂혀 있었다. 서가의 한 구획 전체가 현대소설로 충당되어 있고 바로 전날에 출판된 것까지 금빛과 붉은 빛의 장정을 뽐내면서
이미 놓여야 할 자리에 어김없이 놓여 있었다. 집 반대쪽 도서실과 마주보는 곳에 온실이 있고 거기에는 큰 일본 화분에 진기한 꽃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눈과 코를 동시에 즐겁게 해주는 이 온실의 중앙에는 한 개의 당구대가 있고 당구를 치던 사람이 바로 1시간 전에 게임을 끝내고 떠나가는 것처럼 쿠션 위에는 공이 놓여진 채로 그냥 있었다. 다만 하나, 베르투초로서도 손을 대지 않고 있는 방이 있었다. 2층의 왼쪽 모서리에 있고 정면의 큰 층계로 올라가서 비밀 층계를 통해 내려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 방 앞을 지날 때면 하인들은 무언가 호기심을 일으켰고 베르투초는 공포에 휩싸였다. 5시 정각에 백작은 알리를 데리고 오티유의 이 저택 앞에 도착했다. 베르투초는 불안이 뒤섞인 초조한 심정으로 백작의 도착을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백작이 미간을 찌푸리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면서도 칭찬의 말을 몇 가지쯤은 기대하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앞뜰에서 마차를 내리자 집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정원을 두루 돌아보았는데 입을 다문 채 만족의 빛도 불만의 기색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얘의 닫아둔 방의 반대쪽에 있는 그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처음 이 집을 보러 왔을 때 이미 눈여겨보았던 자단으로 만든 작은 장롱의 서랍을 가리켰다. 이것은 기껏해야 장갑을 넣어두는 정도 외에는 쓸모가 없군 하고 그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인님 하고 베르투초는 아주 신바람이 나서 대답했다. 열어보십시오. 장갑이 들어있으니까요. 그 밖의 가구 속에서도 백작은 거기에 넣어뒀으면 하고 생각했던 것, 즉 향수병이라든가 권련이라든가 보석 등을 발견했다. 좋아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베르투초는 좋아 어쩔 줄을 모르며 물러갔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백작의 영향력은 그렇게까지 크고 강하고 실효가 있는 것이었다. 6시 정각에 저택의 입구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메데아를 타고 온 알제리아 기병 대위였다. 몽테크리스토는 현관의 돌층계 위에서 입술에 미소를 띤 채 대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맨 먼저 왔겠죠? 말할 것도 없이? 하고 막시밀리앙 모렐은 백작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실은 다른 사람들이 오시기 전에 잠시만이라도 당신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일부러 빨리 왔습니다. 줄리와 임마누엘이 안부를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 정말 이건 훌륭한 저택이군요. 그런데 백작, 댁의 하인들은 제 말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안심하세요, 막시밀리앙 군. 모두들 잘 알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몸을 지프로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정말 무서운 기세로 달려왔습니다. 마치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물론 그럴 테지요. 무려 5,000프랑짜리 말이니까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투로 말했다. 그 돈이 아까워졌습니까? 하고 모렐은 얘의 천진난만한 미소를 띠면서 물었다. 내가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당치 않아요. 나는 다만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 아주 좋은 말입니다, 백작. 말에 관해서는 프랑스에서도 첫째 간다는 샤토 루노군이나 관청의 아라비아 말에 탄 도브레군이 지금 제 뒤를 쫓아왔지만 보시다시피 상당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그 뒤를 이어서 시속 25km의 속력으로 당근할 남작 부인의 말이 질주해 오고 있답니다. 그럼 그분들은 당신 뒤를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물었다. 보세요, 지금들 왔습니다. 그의 말대로 바로 그때 김을 무럭무럭 내뿜고 있는 말에 이끌린 한 대의 상자 마차와 숨을 헐떡거리는 2마리의 승마가 저택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마차는 곧 빙 돌아서 현관의 돌층계 앞에 멎었다. 2사람의 기수가 뒤따랐다. 도브레는 날렵하게 말에서 뛰어내려 마차의 문으로 다가가더니 남작 부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남작 부인은 내릴 때 도브레에게 뭐라고 잠깐 몸짓을 해보였으나 그것은 몽테크리스토 이외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나 백작은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인의 몸짓과 함께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는 한 장의 하얀 종이 쪽지가 그야말로 이러한 일에는 익숙해 있음을 나타내듯 극히 자연스럽게 당그랄 부인의 손에서 내무장관 비서관의 손으로 넘겨지는 것을 보았다. 부인에 이어서 남편인 은행가가 내렸는데 그 얼굴빛은 마차에서 내렸다기보다도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어울릴 만큼 창백했다. 당그랄 부인은 날쌔게 탐색하는 듯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의미를 안 사람은 몽테크리스토 뿐이었다. 부인은 빙 둘러가며 앞들과 주랑 그리고 저택의 정면 모습을 살폈다. 그리고 만일 얼굴빛을 달리할 여자라면 틀림없이 겉으로 나타났을 마음의 동요를 누르고 막시밀리앙 모렐에게 말을 걸면서 돌층계를 올라갔다. 당신이 내 친구였다면 저 말을 양보해 줄 수 없는가고 물어보겠지만 모렐은 시무룩한 얼굴에 잘 어울리는 미소를 띠고 이 궁지에서 구출해 주기를 바란다는 듯이 백작 쪽을 돌아보았다. 백작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아니 부인 하고 백작은 대답했다. 어째서 그 부탁을 나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에게는 하고 남작 부인은 말했다. 아무것도 부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부탁을 들어주시니까요. 그래서 모렐 씨에게 부탁했어요. 안 됐습니다만 하고 백작은 말했다. 내가 그 증인인 셈인데 모렐 군은 그 말을 양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를 걸고 모렐 군은 그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지요? 모렐 군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그 메데아를 길들여 보인다고 내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아셨겠지만 부인, 내기 기한 전에 말을 내놓으면 모렐 군은 내기에 질 뿐만 아니라 말에 겁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알제리아의 기병대위로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부인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라고는 해도 물론 내 생각으로는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신성한 일의 하나이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서 말입니다, 부인. 하고 모렐은 몽테크리스토에게 감사의 미소를 던지면서 말했다. 그런데다 하고 답답한 미소로도 숨길 수 없는 불쾌한 목소리로 당그랄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말이라면 지나칠 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의 당그랄 부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으면 반발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청년들이 크게 놀란 것은 부인이 남편의 그 말이 들리지 않은 채 하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몽테크리스토는 일찍이 없었던 겸허함을 보이는 부인의 이 침묵에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중국의 큰 도자기 항아리 2개를 보여주었다. 그것에는 해초가 엉겨 붙어 있었는데 그 크기하며 됨됨이하며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의 것이 아니고는 그토록 풍족하고 싱싱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다. 남작 부인은 완전히 감탄했다. 이건 정말 튤리궁의 마로니에 나무라도 심을 수 있을 만한 항아리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대체 어떻게 이렇게 큰 항아리를 구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우리들처럼 조그만 조상이나 얇은 투명 유리그릇 따위를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으신다면 소용이 없지요. 이것은 전혀 다른 시대의 작품, 이를테면 대지의 정령과 바다의 정령의 합작으로 된 작품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대체 어느 시대의 것인가요? 모릅니다. 다만 중국의 어느 황제가 특별한 가마를 만들게 해가지고 그 가마에서 이것과 똑같은 항아리 12개를 잇따라 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의 2개가 화열 때문에 깨지고 나머지 10개를 500m나 되는 바다 밑에 가라앉혔습니다. 바다는 상대방의 의향을 알아차리고 그 항아리에다 해초나 산호를 뒤엉키게 하고 조개껍질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항아리들은 상상을 초월한 깊은 바다 밑에서 200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을 생각해냈던 황제가 추방되고 다만 항아리를 구웠다는 것, 그것을 바다 밑에 가라앉혔다는 것을 적은 기록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년이 지나서야 그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래서 항아리를 인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잠수부가 특별히 만든 기계를 사용해서 그것이 가라앉혀진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10개 중에서 발견된 것은 3개뿐이었고 나머지는 파도에 떠내려갔거나 깨졌거나 했습니다. 나는 이 항아리를 좋아해서 이따금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잠수부 밖에는 만나볼 수 없을 볼품없고 무서운 이상한 괴물들이 깜짝 놀라서 그 충혈된 차가운 눈으로 이 항아리의 밑바닥을 들여다보거나 또는 적의 추적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난을 피한 무수한 물고기가 꿈을 꾸고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골동취미가 전혀 없는 당그랄은 멋진 오렌지 꽃을 하나하나 기계적으로 쥐어뜯고 있었다. 오렌지 꽃을 다 쥐어뜯고 난 그는 이번에는 선인장으로 향했는데 이것은 오렌지만큼 온순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손을 무자비하게 찔러댔다. 그는 퍼뜩 몸을 떨고는 꿈에서 깨어난 듯이 눈을 비볐다. 당그랄 씨 하고 그러한 그에게 미소를 보이면서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림을 좋아하셔서 여러 가지 훌륭한 것을 가지고 계시는 당신에게 내 그림 따위는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여기에는 호베마가 2장, 파울 포타가 1장, 미히리스가 1장, 제랄두가 2장, 라파엘로가 1장, 반 다이크가 1장, 수르바랑이 1장, 그리고 무릴료가 2-3장 있습니다. 이것만은 보여드릴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이 호베마의 그림은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그렇습니까? 확실히 미술관에 팔러왔던 것입니다. 미술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거침없이 말했다. 없습니다. 사기를 거절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나? 하고 샤토 루노가 물었다. 세상 모르는군 자네는. 정부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네. 이것 참 실례했군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그런 얘기는 최근 8년 동안 매일처럼 듣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다네. 이제 곧 납득하게 될 걸세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걸 하고 샤토 루노가 대답했다. 바르트로메오 카바르칸테 소령님, 안드레아 카바르칸테 자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하고 바티스탄이 내객을 알렸다. 새로 지은 검은 공단의 깃, 갓 깎은 수염, 반백의 콧수염, 침착한 눈빛, 3개의 대형 훈장과 5개의 십자장으로 장식된 소령의 제복, 한마디로 말하면 노 군인으로서 한 점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바르트로메오 카바르칸테 소령이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이미 낯익은 그 다정한 아버지이다. 소령과 나란히 새 옷으로 몸을 감싸고 입술에 미소를 띤 채 이 또한 우리에게는 이미 친숙한 저 공손한 테드오의 아들 안드레아 카바르칸테 자작이 앞으로 나섰다. 세 청년은 한데 어울려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대령에게서 그 아들로 옮겨갔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아들 쪽에 오래 머물며 자세한 관찰이 시작되었다. 카바르칸테라고?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거참 근사한 이름이로군 하고 모렐이 말했다. 확실히 하고 샤토 루노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저 이탈리아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군. 하지만 옷은 입을 줄 모르는걸. 자네는 트집을 너무 잡아 샤토 루노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저 옷은 아주 고급이야. 게다가 새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거야. 저 신사는 오늘 처음으로 옷을 입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지 뭔가. 저 2분은 누구입니까? 하고 당그랄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물었다. 들으셨지요? 카바르칸티 부자예요. 이름만은 알았습니다만. 아, 그렇지. 당신은 이탈리아의 귀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군요. 카바르칸티라고 하면 왕족의 가문이랍니다. 돈이 많으신가요? 하고 은행가는 물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자지요.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써버리려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엊그제 나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로는 그가 당신네 은행 앞으로 된 신용장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실은 당신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초청했습니다. 소개해드리지요. 그나저나 완전히 순수한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아드님은 남프랑스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셨지요. 아마 마르세유라든가 그 근처에서. 곧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무엇의 말인가요? 하고 남작 부인이 물었다. 프랑스의 여성에 대해서지요, 부인. 어떻게 해서든지 파리에서 신부감을 찾고 싶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하고 어깨를 움츠리면서 당그랄이 말했다. 당그랄 부인은 심상치 않은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았다. 다른 경우 같았으면 그것은 태풍이 전조가 되었을 것이지만 이번에도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깥 어른은 오늘 어쩐지 기분이 썩 좋은 것 같지 않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당그랄 부인에게 말했다. 혹시 장관이 되라는 얘기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한 아직 그러한 이야기는 없어요. 주식에서 손해를 보아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럴 거예요. 빌포르시 네 분이 오셨습니다. 하고 바티스탄이 소리 질렀다. 도착이 전해진 그 두 사람이 들어섰다. 빌포르시는 어지간히 자제력이 강한데도 분명히 동요하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확실히 감정을 감쪽같이 숨길 수 있는 것은 여성뿐이로군.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당그랄 부인이 검찰총장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빌포르 부인에게 키스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최초의 인사가 끝났을 때 백작은 그때까지 주방 쪽에서 일하고 있던 베르투초가 모두들 모여있는 방의 옆에 붙어있는 작은 살롱으로 살그머니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백작은 그에게로 갔다. 베르투초, 무슨 일이지? 하고 백작은 그에게 물었다. 주인님은 손님이 몇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랬던가? 식사는 몇 사람분으로 할까요? 네가 직접 세어봐. 그럼 모두 도착하신 겁니까? 그래. 베르투초는 반쯤 열려있는 문으로 슬며시 들여다보았다. 몽테크리스토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아, 이게 무슨 일이람? 하고 베르투초가 갑자기 소리질렀다. 왜 그러나? 하고 백작이 물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예요. 어느 여자 말인가? 하얀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를 잔뜩 달고 있는 여자 말입니다. 저 금발의 여자 말입니다. 당그랄 부인 말인가?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히 저 여자입니다, 주인님. 저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저 여자라니? 뜰에 있던 여자입니다. 임신했던 여자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며 뜰을 서성거리고 있던 여자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며. 베르투초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고 맥베스가 벤코를 가리켰을 때와 같은 몸짓으로 빌포르를 가리켰다. 오 하고 가까스로 베르투초는 중얼거렸다. 보이십니까? 누구 말인가? 저 사나이입니다. 저 사나이라니? 빌포르 검찰총장 말인가? 물론 보이지. 그렇다면 저는 저 사나이를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봐, 자네 정신이 나갔나, 베르투초? 하고 백작은 말했다. 그럼 저 사나이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농담하지 마라. 저렇게 버젓이 살아있잖아. 너희 나라 사람들은 6번째와 7번째 갈비뼈 사이를 제대로 찌르는데 자네는 너무 위거나 너무 아래를 찔렀을 테지. 더욱이 저런 사법관의 무리는 불사신이라네. 아니, 그보다도 네가 나에게 이야기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네 상상력이 머리에 그린 꿈, 네 머리에 떠오른 환각일 테지. 복수심을 소화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를 무겁게 내리눌러서 악몽을 꾼 거야. 즉 그것뿐이야. 알겠나? 정신 차리고 사람의 숫자나 세어보게. 빌포르 부부로 2사람, 당그랄 부부로 4사람, 샤토 루노씨, 도브레씨, 모렐씨로 7사람, 바르트로메오 카바르칸티 소령으로 8사람. 8사람 하고 베르투초가 되풀이했다. 잠깐 기다려. 그렇게 서둘러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 손님이 하나 더 있어. 조금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그래, 저기 안드레아 카바르칸티 씨, 무릴료의 성무상을 보고 있는 저 검은 옷을 입은 청년 말이야. 옳지, 이쪽으로 돌아섰어.
이번에야말로 베르투초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몽테크리스토가 노려보는 바람에 급히 그것을 삼켜버렸다. 베네딕트 하고 그는 아주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어떻게 된 운명이람. 자, 6시 반이 울렸어, 베르투초 하고 백작이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모두들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명령해 놓은 시간이야. 기다리는 것을 내가 싫어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 그렇게 말하고 백작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객실로 돌아갔다. 베르투초는 벽에 기대면서 식당으로 되돌아갔다. 그로부터 5분 뒤 객실의 2개의 문이 열렸다. 베르투초가 모습을 나타냈다. 그리고 샹티에서의 바테르처럼 비장한 용기를 내어 백장님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알렸다. 몽테크리스토는 빌포르 부인에게 팔을 맡겼다. 빌포르 씨 하고 그는 말했다. 아무쪼록 당그랄 부인을 모셔주십시오. 빌포르는 그 말에 따랐다. 그리고 일당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에 들어갈 때 분명히 똑같은 감정이 회식자 일동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무슨 기묘한 힘에 지배되었길래 이 저택에 이끌려온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이곳에 온 것에 놀라고 뿐만 아니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들도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짧은 교제, 백작의 기괴한 고립된 처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꿈과 같은 그의 재산을 생각하면 사나이들은 당연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여자들도 접대하는 여성이 하나도 없는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사나이들은 그러한 조심성을 잊었고 여자들도 그러한 몸가짐을 잊고 있었다. 게다가 호기심이 한거하기 어려운 힘으로 그들을 내보라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고 있었다. 카바르칸티 부자까지도 한편은 딱딱하고 한편은 소탈한 인간이었으나 어떤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사나이의 저택에 처음 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데에 별로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았다. 당그랄 부인은 몽테크리스토의 권유에 따라 빌포르 씨가 팔을 맡기려고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저도 모르게 퍼뜩 몸을 움직였다. 빌포르 씨 쪽에서도 남작 부인의 팔이 자기의 팔 위에 놓여지는 것을 느꼈을 때 금태 안경 뒤에서 눈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두 사람의 동작 가운데 어느 것도 백작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만 사람과 사람의 접촉만으로도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그에게는 흥미진진한 바가 있었다. 빌포르 씨의 오른쪽에는 당그랄 부인, 왼쪽에는 막시밀리앙 모렐이 자리에 앉았다. 백작은 빌포르 부인과 당그랄 사이에 앉았다. 그 밖의 좌석은 도브레가 카바르칸티 부자 사이에, 샤토 루노가 빌포르 부인과 모렐 사이에 앉는 식으로 안배되었다. 식사는 훌륭했다. 몽테크리스토는 파리풍의 조화된 식단을 완전히 무시하고 손님의 식욕보다도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음식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손님 앞에 내어진 것은 동양풍의 요리였다. 동양풍 중에서도 아라비아 선녀들의 음식이라고나 할 그러한 것들이었다. 세계 각지로부터 유럽의 보각에 가져올 수 있는 한의 흠이 없고 맛이 있는 온갖 과일이 중국의 주발이나 일본 접시에 피라밋형으로 담겨져 있었다. 반짝반짝 빛나는 날개를 그대로 달고 있는 진귀한 새나 은쟁반에 얹혀진 거대한 물고기, 그 모양을 보기만 해도 한층 더 맛이 있어 보이는 기묘한 형태의 병에 담겨진 다도해, 소아시아, 남아프리카 등 온갖 고장의 술이 그 옛날 아피키우스처럼 이들 파리인 앞에 잇따라 내놓아졌다. 이리하여 그들은 만일 여기에다 클레오파트처럼 진주를 먹고 또는 로렌초 디 메디치처럼 금을 녹여서 마시면 10사람이 한 번 만찬을 하는데 1000루이의 큰돈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몽테크리스토는 일동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큰 소리로 놀려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하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도 이것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재산이 어느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갖고 싶은 것은
이미 쓸데없는 것밖에는 없게 되지 않을까요? 부인들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만 감격이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이상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갈 때 경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부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 소유가 불가능한 것을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의 과제입니다. 나는 그것을 성공시키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합니다. 즉 돈과 의지입니다. 가령 하나의 생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그랄씨, 당신이 새 철도를 부설하려고 하실 때처럼, 빌포르씨, 당신이 한 사나이에게 사형을 선고하려고 하실 때처럼, 도브레씨, 당신이 한 왕국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실 때처럼, 샤토누노씨, 당신이 어떤 부인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실 때처럼, 그리고 모렐군, 자네가 아무도 타지 못하는 말을 길들여서 타려고 할 때처럼 나도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령 여기 두 마리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한 마리는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다른 한 마리는 나폴리에서 20km 떨어진 곳에서 잡은 것들입니다. 이 두 마리를 한 식탁 위에 늘어놓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마리는 대체 뭐라고 하는 물고기입니까? 하고 당그랄이 물었다. 여기에 러시아에서 생활하신 적이 있는 샤토 루노 씨가 계시니까 한 마리의 이름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대답했다. 이쪽에 계시는 카바르칸티 소령은 이탈리아 분이시니까 다른 한 마리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쪽 것은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아마 용상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쪽 것은 하고 카바르칸티가 말했다. 내 착각이 아니라면 칠성장어입니다. 바로 맞췄습니다. 그럼 당그랄씨, 어디에서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지 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용상어는 볼가강에서 밖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이 정도 크기의 실성장어가 잡히는 곳은 푸사로오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카바르칸티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바로 맞췄습니다. 하나는 볼가강에서, 다른 하나는 푸사로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설마 하고 일동은 이구동성으로 소리질렀다. 실은 바로 그러한 점이 나에게는 재미있단 말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나는 네로 같은 사나이로서 쿠피토르 임포시비리움, 즉 불가능을 바라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컨대 실제로는 농어나 연어만큼의 값어치도 없는 이 물고기가 여러분에게 아주 맛이 있게 느껴지는 것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물고기를 파리에까지 운반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사용했지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이 두 마리의 물고기는 한쪽은 그 강의 갈대나 수초를 채운 큰 물통, 다른 한쪽은 그곳 호수의 골풀이나 수초를 채운 큰 통에 넣어서 특별히 만든 짐수레에 싣고 운반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고기는 모두 두 마리, 용상어는 12일, 칠성장어는 8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의 요리사가 꺼내서 한쪽은 우유에 담그고 한쪽은 포도주에 담가서 죽일 때까지 어김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믿어지시지 않습니까, 당그랄씨? 적어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군요. 하고 예의 둔중한 미소를 지으면서 당그랄이 대답했다. 바티스탄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불렀다. 다른 용상어와 칠성장어를 가져오라고 하게. 그 외 다른 통에 넣어가지고 온 아직도 살아있는 놈 말이야. 당그랄은 깜짝 놀라서 눈을 부릅떴다. 일동은 박수를 보냈다. 네 사람의 하인이 수초가 잔뜩 들어있는 통 2개를 운반해왔다. 그 어느 쪽에도 식탁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물고기가 한 마리씩 팔딱팔딱 뛰고 있었다. 하지만 각각 2마리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당그랄이 물었다.
한 마리가 죽어버릴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고 백작은 예사로운 투로 대답했다. 당신이라는 분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군요. 하고 당그랄이 말했다. 철학자가 뭐라고 하든 돈이 있다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이군요. 특히 착상이 기가 막혀요. 하고 당그랄 부인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송구스럽습니다, 부인. 이 방법은 로마인들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리니우스에 의하면 오스티아에서 로마까지 무르스라는 이름으로 그가 부르고 있는 종류의 물고기를 노예의 머리에 얹어서 릴레이식으로 운반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묘사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루어서 그 물고기는 아무래도 만세기인 것 같습니다만 이것을 산채로 입수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치였고 또 이것이 죽는 장면도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서 3번인가 4번 빛깔을 바꾸고 마치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프리즘의 온갖 빛깔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조리장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즉 마지막 모습이 이 물고기의 가치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죽은 뒤에는 값어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하지만 오스티아에서 로마까지는 기껏해야 30킬로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하지만 루크루스보다 1800년이나 뒤에 태어났으니 그 이상의 일을 해보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카바르칸티 부자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하지만 현명하게도 전혀 입을 열지는 않았다. 그런 일들도 모두 훌륭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의 명령이 아주 신속하게 실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작. 확실히 당신은 이 저택을 바로 5, 6일 전에 구입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고작 그 정도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새롭게 치장을 하셨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 기억에 틀림이 없다면 입구는 다른 곳에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앞들에는 돌이 깔려 있어서 나무는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앞들이 지금은 훌륭한 잔디밭이 되고 주위에는 수령이 100년이나 되었을 듯한 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니 말입니다. 별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나는 푸른 초목이나 나무 그늘을 좋아하니까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정말이에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예전에는 가도에 면한 입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날에는 가도 쪽에서부터 저택으로 옮겨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하지만 그 뒤 철문 너머로 부르뉴의 숲이 보이는 입구가 좋을 것 같아서요. 불과 나흘 동안에 그것을 만드셨다니 하고 모렐이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확실히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낡은 집에서 새 집을 만들어내다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은 꽤 낡았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음침했었지요. 2, 3년 전 상메랑 씨가 이 저택을 팔려고 내놓으셨을 때 어머니의 부탁으로 보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상메랑 씨라고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백작, 당신이 구입하시기 전에 이 집은 상메랑 씨의 것이었나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대답했다. 어머, 그런 것 같다니요. 당신은 누구에게서 이 집을 사셨는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질구레한 일은 관리인이 일체 맡아 하기 때문에요. 적어도 최근 10년 동안은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미늘창은 닫혀있고 문은 잠겨진 채 앞들에는 잡초가 무성해서 그야말로 보기에도 음산한 저택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검찰총장의 빙장이 갖고 계시던 집이 아니라면 무슨 중대한 범죄가 저질러진 세상에서 말하는 흉가로 여겨졌을지도 모르지요. 빌포르는 그때까지 자기 앞에 4인가 5인가 놓여있던 진귀한 술을 따른 술잔에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때 손에 닿은 하나를 집어서 단숨에 쭉 들이켰다. 몽테크리스토는 한동안 잠잡고 있었다. 그리고는 샤토 루노의 말이 끝난 뒤
계속되고 있던 침묵을 깨고 이건 이상하군요 남자 하고 그는 말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도 역시 똑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이 몹시 음산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만일 관리인이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집을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관리인이라는 놈, 공증인에서 얼마간의 돈을 먹었는지도 모르겠군요. 있을 수 있는 일이군요. 하고 빌포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에는 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메랑 후작은 손녀의 혼수의 일부로 되어 있는 이 저택을 팔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3, 4년 동안이나 사람이 살지 않고 방치해두면 폐옥이 되고 말 테니까요. 이번에는 모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특히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계속했다. 어떤 방이 아니 보기에는 예사로워서 다른 방과 마찬가지로 붉은 다마스크 직물로 된 벽걸이가 걸려있는 방인데 그것이 왠지 모르지만 무척 곡절이 있을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어째서지요? 하고 도브레가 물었다. 어째서 곡절이 있을 것처럼 보였지요? 본능으로 느낀 것을 어째서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왠지 모르게 저절로 음산한 느낌을 주는 장소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 까닭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어서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지요. 또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장소와는 어쩌면 아무 관계도 없는 다른 시대나 장소에 우리를 결보시키는 변덕스러운 연상에 의한 수도 있겠지요. 어떻든 무서우리만큼 그 방은 간쥐 후작 부인의 방이나 데스데모나의 방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럼 식사도 끝났으니까 그 방을 보여드리지요. 그런 다음 뜰에 내려가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십시다. 배가 불렀으니 이번에는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몽테크리스토는 일동의 의향을 묻는 듯한 몸짓을 해보였다. 빌포르 부인이 맨 먼저 일어섰고 몽테크리스토가 거기에 따랐다. 일동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였다. 빌포르와 당그랄 부인은 한순간 의자에 못 박힌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말이 없는 채 마치 싸늘하게 얼어붙은 듯이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다. 들으셨어요? 하고 당그랄 부인이 말했다. 가지 않으면 안 될 거요. 하고 빌포르는 일어서서 그녀에게 팔을 내놓으면서 대답했다.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에 끌려 이미 저택 안의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방뿐 아니라 동시에 몽테크리스토가 궁전으로 개조한 이 황폐한 집의 나머지 장소도 모두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열린 문을 통해 흩어져 나갔다. 몽테크리스토는 뒤늦게 나오는 얘의 두 사람을 기다렸다. 이윽고 두 사람이 나오자 그는 엷은 웃음을 띠면서 그 뒤를 따랐다. 손님들이 이 엷은 웃음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찾아가려는 방이 주는 공포와는 또 다른 공포를 느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일동은 우선 저택의 방 하나하나를 돌아보기로 했다. 동양풍으로 꾸민 몇몇 개의 방, 거기에는 침대 대신에 다만 소파와 쿠션, 그리고 가구 대신에 각종 파이프와 무기가 놓여 있었다. 옛날 거장들의 최고 걸작의 명화가 벽에 걸려있는 객실, 변덕스러운 색채와 환상적인 무늬, 훌륭하게 짜여진 중국의 직물을 전면에 둘러친 부인의 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동은 문제의 방으로 들어갔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이 켜져 있지 않다는 것, 다른 방이 모두 새로 꾸며졌는데도 이곳만이 낡은 그대로 있다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다른 데가 없는 방이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가지 점만으로도 무시무시한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어머나! 하고 빌포르 부인이 소리질렀다. 무서워요 정말. 당그랄 부인이 뭐라고 말을 하려고 입을 오물거렸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갖가지 소견들을 말했으나 이 붉은 다마스크 직물의 방은 확실히 무시무시하다는 데에 결국 의견이 일치했다. 그렇지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보십시오. 이 침대의 배치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음침하고 끔찍한 벽포입니까?
게다가 습기 때문에 빛이 바랜 이 두 장의 파스텔 초상은 창백한 입술과 경악의 눈초리로 보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빌포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당그랄 부인은 난로 옆의 소파에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어머나 하고 빌포르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범죄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그 의자에 용케도 앉으실 용기가 있으시군요. 당그랄 부인은 황급히 일어났다. 게다가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아직도 뭔가 남아있습니까? 하고 당그랄 부인의 동요를 눈치챈 도브레가 물었다. 그렇군요. 아직도 뭔가가 있군요. 하고 당그랄이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는 아직도 별로 대단한 것은 구경하지 못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네? 카바르칸테 씨? 오, 하고 카바르칸테는 대답했다. 우리나라에는 워낙 피사의 우고리노의 탑, 페랄라의 타소의 감옥, 리미니에는 파울로와 프란체스카의 방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의 나라에는 이렇게 작은 층계는 없을 거요.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벽걸이 뒤에 숨겨져 있는 문을 열면서 말했다.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몹시 기분 나쁜 구불구불한 층계로군요. 하고 샤토르노가 웃으면서 말했다. 정말이지.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키오의 포도주 때문에 울적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나에게는 확실히 이 집이 지독히 음침하게 느껴지는군요. 한편 모렐은 바랑티느의 혼인 비용이 화제에 오른 뒤부터 완전히 울적해져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오델로라든가 간주 신부 같은 사나이가 태풍이 휘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신의 눈으로부터는 어찌됐든 사람의 눈으로부터 숨기려고 불길한 짐을 둘러매고 이 층계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는 장면을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그랄 부인은 빌포르의 팔에 매달린 채 반쯤 실신하고 있었다. 빌포르도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는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아니 부인 하고 도브레가 외쳤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얼굴빛이 몹시 나쁜데요? 아 그것은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몽테크리스토님이 아마 우리를 죽도록 무섭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요.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정말이지 백작, 부인들이 무서워하고 있어요. 대체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하고 도브레가 매우 낮은 목소리로 당그랄 부인에게 되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부인은 억지로 대답했다. 다만 바깥 공기를 쐬고 싶을 뿐이에요. 뜰로 내려가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도브레가 당그랄 부인에게 팔을 내밀며 그 비밀 층계 쪽으로 다가가면서 물었다. 아니에요. 하고 부인은 대답했다. 괜찮아요. 여기에 있는 편이 차라리 낫겠어요. 정말로 부인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렇게 무서운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하고 당그랄 부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을 그야말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재주를 가지고 계시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을 오히려 한 집안의 어머니의 잘 정돈된 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진홍빛 커튼을 들이운 이 침대도 여신 루키나가 찾아왔던 침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수수께끼 같은 침대만 하더라도 산부의 피로를 치유하는 안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의사나 유모가 또는 잠자고 있는 갓난아기를 아는 아버지 자신이 살그머니 발소리를 죽이고 지나다닌 통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자 당그랄 부인은 이러한 온화한 정경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안심하기는커녕 신음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당그랄 부인은 속이 언짢으신 모양이요. 하고 빌포르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마차로 모시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이것 참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내가 그만 약병을 안 가지고 왔군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전에 백작이 에두아르에게 먹여서 기막힌 효능을 보인 그 약과 비슷한
빨간 액체가 가득 든 작은 병을 몽테크리스토에게 건네주었다. 허 하고 필포르 부인의 손에서 병을 받아들면서 몽테크리스토가 말했다. 그래요 하고 부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 잘 만들어졌는가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당그랄 부인은 옆방으로 옮겨져 있었다. 몽테크리스토가 그녀의 입술에 그 빨간 액체를 한 방울 떨어뜨리자 부인은 순식간에 의식을 되찾았다. 아, 하고 부인은 말했다. 얼마나 무서운 꿈이었는지. 빌포르는 부인의 손목을 꽉 잡아주어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했다. 일동은 당그랄 씨의 모습을 찾았으나 시적인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그는 뜰로 내려가서 아버지 쪽의 카바르칸티 씨를 상대로 리보르노와 피렌체 간의 철도 계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몽테크리스토는 송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당그랄 부인의 팔을 잡고 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는 당그랄 씨가 카바르칸티 부자 사이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인 하고 그는 당그랄 부인에게 말했다. 내 얘기를 그렇게 무섭게 들으셨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우리들 기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인상을 받게 마련이에요. 빌포르는 애써 웃으려고 했다. 그것으로 아셨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아주 조그만 추측이라든가 실없는 공상만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나로서는 이 저택에서 무언가 범죄가 저질러졌음에 틀림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겠어요. 하고 빌포르 부인이 말했다. 여기에는 검찰총장이 계시니까. 아니 사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입니다. 어디 고발을 하도록 할까요? 고발이라고요? 하고 빌포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증인은 여러 사람 있고. 그건 무척 흥미가 있군요. 하고 도브레가 말했다. 실제로 범죄가 행해졌다면 이건 멋진 소화제 구실을 하겠는데요. 범죄는 행해졌습니다.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대답했다. 여러분 이쪽으로 와주세요. 당신도 오세요 빌포르 씨.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할 당국에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몽테크리스토는 빌포르의 팔을 붙들었다. 그리고 동시에 당그랄 부인의 팔을 옆구리에 꽉 끼면서 어둠이 특히 짙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 밑으로 검찰총장을 데리고 갔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뒤를 따랐다. 보세요. 하고 몽테크리스토는 말했다. 여기입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지면을 걷어찼다. 이미 늙어버린 이 나무들을 다시 젊게 하려고 나는 이곳을 파서 부식토를 넣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인부들이 지면을 파들어가니까 상자가 하나, 아니 상자라기보다도 상자의 쇠붙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갓 태어난 아기의 뼈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설마 환상이 아니겠죠? 몽테크리스토는 당그랄 부인의 팔이 굳어지고 빌포르의 손목이 풀뚝풀뚝 떨고 있는 것을 느꼈다. 갓 태어난 아기라고요? 하고 도브레가 되물었다. 아무래도 일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하고 샤토 루노가 말했다. 나는 아까 집이라는 것에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얼굴이 있어서 속에 있는 것이 표정으로 반영되어 나온다고 말했지만 그렇다면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었어. 이 저택이 음산해 보였던 것도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고 어째서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면 범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지. 오, 어떻게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빌포르가 안간힘을 다하여 말했다. 뭐라고요? 갓난아기를 뜰에 생매장한 것이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소리질렀다. 그렇다면 검찰총장, 당신은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지만 생매장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지요? 만일 죽은 아기였다면 이런 곳에 묻을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이 뜰은 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이 나라에서는 영아 살해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카바르칸티가 소박한 질문을 했다.
뭐 참수형을 당하게 되지요. 하고 당그랄이 대답했다. 참수형에 처하나요? 하고 카바르칸티가 말했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포르 씨? 하고 몽테크리스토가 물었다. 그래요, 백작. 하고 빌포르는 이미 생기가 없어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몽테크리스토는 이렇게 짜여진 연극을 보고 난 두 사람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커피를 마십시다. 하고 그는 말했다. 커피를 깜빡 잊고 있었군요. 그리고 그는 잔디밭의 중앙에 마련된 탁자로 손님들을 안내했다. 백작, 나는 정말로 하고 당그랄 부인이 말했다. 이런 나약한 소리를 해서 부끄럽지만 그런 무서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산란해졌어요. 앉게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부인은 쓰러지듯이 의자에 앉았다. 몽테크리스토는 그러한 그녀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나서 빌포르 부인에게 다가갔다. 당그랄 부인에게는 아직도 당신의 그 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빌포르 부인이 당그랄 부인에게 다가가기 전에 재빨리 검찰총장이 당그랄 부인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언제요? 내일. 어디서요? 내 사무실. 괜찮으시다면 검사국에서. 뭐니 해도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니까요. 찾아가겠어요. 마침 그때 빌포르 부인이 옆으로 다가왔다. 고마워요. 하고 당그랄 부인은 애써 웃음을 지으려고 하면서 말했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완전히 좋아졌어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